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화학분석 기능사 이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인 화학분석 및 실험실 안전관리 1절이 이제 일반 화학인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시험 문제가 뭐 이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물질과 물체의 정의를 알고 있느냐. 네.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제 소재죠, 소재, 재료. 네. 뭐 물이나 알루미늄, 나무, 뭐 철 이런 그 소재를 의미를 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무엇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물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요거를 구별하는 문제 또는 요 개념을 가지고 이것이 무엇이냐를 묻는 문제가 나오니까 정의 정도는 좀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가 이제 물질의 성질과 변화인데요. 물질은 크게 화학적, 물리적 두 가지 성질로 표현할 수 있고요. 네, 그 물질의 성질에 따라서 물질이 이제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개념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나온 것이 이제 물리적인 변화인데, 물리적인 변화의 특징은 뭐냐면, 자, 본질의 변화가 없이 상태 변화만을 의미를 합니다. 상태 변화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세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세 가지 상태가 있죠. 네, 이 상태 변화를 수반하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온도이며 두 번째는 압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제 동일한 압력 상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고체, 액체, 기체의 어떤 압력의 변화를 일으켜줄 수 있는 실험적인 어떤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기준 하에선 온도 변화가 이 물리적 변화, 상태 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이제 물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얼음, 물, 그리고 수증기 이 세 가지 상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따라서 그것을 이제 상태 변화의 기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다섯 가지를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용해는 녹는 거죠. 그래서 고체가 액체로, 물이 그러니까 얼음이 물로 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승화가 조금 특이한데 이게 뭐냐면 모든 다른 어떤 그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것들은 이렇게 한 단계씩 이동하는데 승화만 액체를 거치지 않고 고체에서 기체로 또는 기체에서 고체로 이동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상태 변화에 대한 어떤 특징, 이것이 무엇이다, 이것을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화학적 변화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화학적 변화는 이제 상태 변화가 아니라 아예 물질이 다른 것으로 변하는 현상을 의미를 해요. 네. 그래서 크게 이제 화합, 분해, 치환, 복분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화합은 두 가지 이상 물질이 결합해서 새로운 한 가지 물질을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구리와 황이 결합해서 황화구리가 됐죠. 탄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이산화탄소가 됐습니다. 자, A, B, C는 전혀 다른 물질이에요. 이 세 가지는. 그쵸?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그 한 가지 물질을 만드는 현상을 화합이라고 한다라고 규정 지을 수 있습니다. 자, 분해로 가겠습니다. 분해는 이제 아까는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이제 물질이 쪼개져서 두 개로 나뉘어지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물의 분해 과정인데요. 이때는 이제 전기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전기 분해 시키면 수소와 산소로 물이 분해가 되잖아요. 그쵸? 분해시킬 때는 일정량의 에너지가 필요해요. 이 결합 구조를 깨기 위해서.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치환은 화합물을 구성하는 구성 성분 중 일부가 다른 성분으로 바뀌어서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는 것이다. 얘하고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굳이 이제 규모를 얘기하자면 치환이 복분해 과정을 좀 이렇게 포함한다고 보시면 돼요. 치환은 사전적 정의를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반응 전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의 일부가 다른 성분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얘는 한 가지 성분의 물질만 구성하는 것이 명확하면 다른 물질이 구성을 하던 안 하던 뭐 크게 상관은 없어요. 구성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복분해는 이 두 가지 물질이 반응할 때 서로 이제 주고받으면서 물질 두 개에 해당하는 화합물이 만들어지는 반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치환과 복분의 차이점은 얘는 두 종류의 화합물을 만드는 것, 얘는 두 종류가 됐던 한 종류가 됐던 물질 새로운 거 하나만 생성이 되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치환과 복분해는 유사하지만 치환이 좀 더 범위가 크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기출에 직접 나왔던 문제인데 물질의 상태 변화 가운데 액체가 고체로 되는 것. 이건 물리적 변화이고 응고라고 하죠. 그쵸? 자, 두 번째 문제. 두 종류의 물질이 서로 성분을 교환하여 두 종류의 화합물을 만드는 것. 두 종류의 물질이 교환해서 두 종류의 화합물을 만드는 것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복분해라고 했습니다. 치환은 뭐 두 종류, 세 종류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새로운 성분의 물질이 만들어진다 라는 개념이 적용이 되면 우리가 치환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이것은 명확하게 복분해의 정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되겠죠. 핵심 이론 02 순물질과 혼합물. 이 부분에서는 그 순물질과 혼합물을 서로 구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예시를 통해서 어떤 것이 순물질이고 어떤 것이 혼합물질인가를 알아낼 수 있는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차례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순물질은 말 그대로 단일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고요. 단체와 화합물로 나뉩니다. 그래서 순물질이 단체와 화합물로 구분이 되는데 단체는 원소 하나로 구성된 거예요. 근데 원소 하나로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분자체를 이룰 때 이제 복수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게 단수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질소나 산소나 또는 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소도 H2죠. 얘네들은 두 개 있어야 안정한 형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인이나 황이나 철 얘네들은 혼자 있어도 하나의 물질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거죠. 자, 화합물은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이다. 화합물은 화학식을 보시면 알아요. 여기 보면 염산은 수소와 염소가 결합되어 있는 거죠. 얘도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렇게 여러 가지 물질들이 결합을 해서 어떤 하나의 물질을 만들었을 때가 화합물이라고 한다. 단체와 화합물 정의를 꼭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혼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 설탕, 물 이렇게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균일이냐 불균일이냐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분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설탕물이나 소금물이나 식초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균일 혼합물이라고 하고요. 불균일 혼합물은
성분이 고르지 않아요. 여기서 좀 헷갈리게 나오는 문제가 우유 불균일 혼합물입니다. 바닷물에는 뭐 여러 가지 물질이 뭐 다 다르죠. 네. 그래서 뭐 마그네슘이나 뭐 나트륨이나 이런 성분들이 바다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흙탕물도 마찬가지고요. 네. 얘네들은 뭐 이렇게 차이가 어느 정도씩 다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균일과 불균일을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우유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우유가 균일이냐 또는 불균일이냐. 네. 그래서 불균일이다를 꼭 네,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물질의 구성 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순물질, 혼합물. 순물질은 단체, 화합물. 단체는 하나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단체는. 네. 화합물은 두 가지 이상. 혼합물은 균일과 불균일인데, 네,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우유가 불균일이다.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소금물과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바닷물이 있어요. 네, 이것도 다릅니다. 바닷물이 다 소금물은 아니죠. 물론 소금물이지만 소금 말고도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이제 섞여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것들을 구별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것을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보통은 녹는 점, 끓는 점을 조사해서 녹는 점이 일정하다, 그럼 순물질이고요. 녹는 점이 좀 높다 또는 낮다, 뭐 좀 다르다, 그럼 혼합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를 이제 온도를 이제 가열 시간을 기준으로 나타낸 표를 보면 설명을 해드리면, 일반적으로 순수한 물의 끓는 점은 이제 100도씨에서 끓죠. 근데 네, 설탕물, 뭐 소금물, 혼합물을 넣었을 경우는 보통은 끓는 점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물이 끓게 됩니다. 그래서 압력이 동일할 때의 기준입니다. 동일 압력 기준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비등점, 끓는 점을 기준으로 이것이 이제 순물질이냐 혼합물질이냐 구별을 할 수 있고요. 성분비를 조사하거나 분리조사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 파트에서는 이제 어떤 실험 방법이나 다양한 물리적, 화학적인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네, 조사를 할 수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물질과 그 분류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금물은 네, 균일 혼합물이죠. 바닷물은 뭘까요? 바닷물은 불균일입니다. 그쵸? 다음 중 혼합물인 것은, 혼합물은 이제 공기가 네, 혼합물이죠. 그쵸? 네. 자, 하나의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 물, 소금, 산소 등이 그 예. 쭉 보시면 네, 이게 순물질에 관한 설명이죠. 네, 순물질에 관한 설명이면서 순물질은 단체와 화합물로 구성될 수 있다. 네, 문제를 푸시면서 머릿속에 계속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순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네, 순수한 하나의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다. 맞죠? 산소, 칼륨, 염화나트륨 같은 물질. 그렇죠. 네, 화합물도 포함이 되니까요. 그리고 물리적 조작을 통해 두 가지 이상의 물질로 나누어지는 물질. 요거는 좀 아니죠. 네. 그리고 얘는 두 가지 이상의 물질로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네, 물리적 조작을 통해서는.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는 화학적인 조작을 통해서는 가능하겠죠. 네, 하지만 물리적 조작은 어렵습니다. 그 답은 3번입니다. 핵심 이론 03 혼합물의 분리 방법. 이 파트에서는 기체, 액체, 고체 물질의 그 분리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네. 그 기체 혼합물 분리법은 뭐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제 액화 분리법이나 또는 흡수법, 이 두 가지가 많이 사용됩니다. 이것 말고도 뭐 크로마토그래피 이용해서 분류하는 방법도
방법도 있고, 다른 방법들도 있는데, 요 두 가지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 햄펠법, 오르자트법, 게겔법, 이것이 흡수법에 해당한다라는 것은 반드시 암기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액체 혼합물 분리법. 액체 혼합물은 대부분 이제 그 여과나 또는 비중 차이를 이용한 분해 깔때기를 사용을 해서 분리를 하죠. 그래서 요즘 분해 깔때기 그림인데, 네. 이렇게 생겨서 비중이 무거운 것이 이제 밑에 깔리고 가벼운 것이 위에 이렇게 있으면 요 콕을 열어서 무거운 것만 빼고 가벼운 것은 놔두고 이제 따로 분리하는 그런 방법을 이용을 하는 거죠. 또 이제 증류법, 끓여서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이 있겠죠. 우리가 보통 원유를 처음에 시추를 하면 검은색 액체가 나오죠. 그것을 이제 가열을 해서 다양한 온도에 따라 이렇게 나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경유니, 등유니, 또는 뭐 가솔린, 뭐 벙커시유 이런 것들이 다 그 증류법에 의해서 액체를 분류한 그런 그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고체 혼합물 분리법, 이것은 뭐 재결정법, 추출법, 승화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재결정법은 이제 고체 혼합물 분리하는 방법 중에 좀 많이 사용하는 그런 특징인데, 방법인데, 얘는 용해도의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고체 혼합물에 용매를 넣고 녹인 후에 이제 계속 녹이는 거예요. 그리고 냉각시키는 과정에서 먼저 이제 결정이 되는 것들부터 해서 이렇게 좀 분리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추출법은 이제 어떤 특정 용매에 용해되는 성질을 이용해서 그것만 그 용매와 반응시켜서 이제 추출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승화법은 이제 물질마다 특유의 어떤 승화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들을 이용을 해서 걔네만 따로 추출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은 나프탈렌, 드라이아이스, 알칼로이드 이런 물질들이 승화성이 강한 물질이다. 뭐 승화성을 띠고 있는 물질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보실게요. 자, 오르자트는 어떤 분석에 사용되는 장치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체 분석 방법이고 흡수법에 해당이 되겠죠. 그쵸? 네, 이거는 흡수법입니다. 네, 그래서 햄펠법, 오르자트법, 그리고 게겔. 이 세 가지 암기해 주세요. 자, 3-2번. 승화와 관계가 없는 것은, 승화는 첫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체가 액체를 건너뛰어서 바로 기체 또는 이렇게 반대로 되는 것을 의미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승화성에 관해서는 이제 그 고체 혼합물 분리법 방금 전에 했을 때 설명드린 것처럼 나프탈린, 드라이아이스, 알칼로이드, 그리고 이제 아이오딘도 해당이 돼요. 네. 근데 알코올은 상관이 없죠. 알코올은 승화와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네. 답은 3번이고요. 수산화 나트륨과 같은 공기 중에 수분을 흡수해서 스스로 녹는 성질, 이것을 조회성이라고 하는데, 조회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물을 잘 흡수합니다. 네. 그래서 조회성이 강한 물질을 보관할 때는 반드시 밀봉해서 보관을 해야 손실이 없겠죠. 답은 1번입니다. 핵심이론 공사, 단체와 동소체. 처음에 앞부분에 나온 그 파트이긴 한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원소는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성분. 더 이상 작게 쪼갤 수 없습니다. 실제로는 쪼갤 수 있죠. 근데 이제 화학분석 기능사의 범주 안에서는 쪼갤 수 없다라고 그냥
공부하시면 됩니다. 수소, 산소, 염소, 원소 주기율표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의미를 하고요. 단체는 이제 호돈소 물질이라고 했는데 하나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을 우리가 단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자체가 두 개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하나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서 비금속, 금속 이렇게 구별을 해보면 이런 물질들이 이제 단체, 호돈소 물질에 포함이 되겠죠. 동소체가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오는데, 네, 동소체는 원소의 구성은 동일해요. 근데 결정적으로 차이는 원자 배열이 다릅니다. 또는 결합식이 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얘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동소체인지 아닌지를 가장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냐면 연소 생성물을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네, 연소 생성물이 같아요.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이제 황린과 정린을 예로 들어 볼게요. 네, 황린은 연소했을 때 이렇게 반응하면 네, 5산화인이 이제 발생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황린이고요. 정린은 네, 이렇게 반응했을 때 네, 똑같이 흰 연기가 나는 5산화인이 똑같이 발생돼요. 그래서 연소 반응을 통해서 생성물이 같으면 뭔가 색깔이 다르고 다른 물체 같았는데 얘네들은 동소체구나 라고 결론을 지으실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는 황린, 정린, 그리고 뭐 백린, 흑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다 동소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황린과 정린이 동소체라는 사실을 증명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생성물이 같으면 얘네들은 동소체다 라고 규정 지을 수 있다고 했죠. 자, 4-2번 다이아몬드, 흑연 같은 원소로 되어 있다. 이러한 단체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동소체. 동소체의 개념 자체가 같은 원소로 되어 있고 그런데 모양이나 성질이 다른, 그리고 이제 원소의 구성이 조금 다른, 하지만 태웠을 때 같은 연소 생성물을 만드는 물질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동소체에 대한 개념이고요. 탄소는 4족 원소로 모든 생명체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물질. 탄소의 동소체로 볼 수 없는 것은, 요거는 조금 그냥 좀 암기를 해주세요. 네. 그래서 흑연, 활성탄, 다이아몬드, 얘네는 탄소의 동소체이고 원유는 뭐 여러 가지가 섞여 있죠. 그래서 탄소의 동소체하고는 크게 뭐 연관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양한 성분이 있기 때문에. 답은 1번이고요. 다음 중 동소체끼리 짝지어진 것이 아닌 것은, 2는 다 동소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1산화 질소와 2산화 질소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사방황, 단사황, 산소, 오존, 얘네들은 다 동소체. 얘는 그냥 이걸 우리가 다 암기할 수는 없지만 문제를 통해서 좀 암기하시고 기억하셔서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 이론 05 원자, 분자 및 이온. 첫 번째 원자. 원자는 양성자와 전자와 중성자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보자면 원자 핵이 있어요. 여기에 양성자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중성자가 있습니다. 실제로 원자의 무게를 차지하는 대부분의 그 부분은 요 양성자와 중성자가 원자의 무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원자 핵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어요. 그런데
원자핵에 양성자가 2개면 2개의 전자가 돌겠죠. 3개면 3개의 전자가 돕니다. 그래서 이 전자들은 서로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궤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궤도를 띠면서 일정한 구름 모양을 형성하면서 이 원자핵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다고 개념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요 두 가지 내용이 방금 전에 제가 설명한 그런 그 내용이 되겠고요. 네. 돌턴의 원자설. 돌턴이 이제 가장 먼저 원자라는 물질을 개념적으로 정의한 그런 사람인데요. 네.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자로 구성된다. 실제로는 현재는 원자가 쪼개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돌턴의 원자설을 기준으로 보면 원자가 가장 작은 그런 단위를 구성하는 물질, 네, 요소, 원소라고 볼 수 있겠죠. 같은 원소의 원자들은 동일한 크기, 모양, 질량을 지닌다. 화학 변화 시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 화합물은 원자 간의 정수비로 결합한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돌턴의 원자설에 관한 설명으로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중요한 게 요건데, 네, 원자 번호와 질량수입니다. 그래서 질량수를 표현을 할 때는 양성자와 중성자 두 가지를 합한 것이 무게가 된다라는 것. 네. 그리고 원자 번호를 표시할 때는 전자수와 양성자 수를 가지고 표시한다는 것, 그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수소를 예로 들어볼게요. 수소는 원자 번호가 1번이죠. 그쵸? 얘는 네, 원자핵 안에 양성자가 하나고 그 동일한 양의 중성자가 있어요. 중성자가 수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뭐 삼중수소 이런 건 중성자의 수가 달라서 일반 수소보다 조금 더 무거울 수 있어요. 네. 꼭 양성자와 중성자 수가 같은 건 아닙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질량수를 따질 땐 요 두 가지의 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무게를 표현을 하고요. 원자 번호를 표시할 때는 원자핵에 있는 양성자의 수만큼 동일한 이 전자수가 돌아다니니까 요것을 기준으로 원자 번호를 매기는 겁니다. 수소는 양성자도 한 개고 전자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1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이렇게 쭉 나아갈 때 걔네들의 번호를 부여를 하는 것이 그 기준이 전자수와 양성자 수다라는 것을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원자량은 이제 탄소가 우선 기준이고요. 탄소의 무게를 12로 정한 후에 이것을 기준으로 각 물질의 무게를 표시한 질량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램 원자량이라고 하면 1몰의 원자 무게라고 해서 원자량에 그램을 붙여서 나타낸다. 뭐 설명이 긴데 예를 들어 뭐 수소 같은 경우에 우리가 1g per 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바는 1g과 1몰이 같다는 거예요. 네, 수소 1몰을 모아놓으면 그게 1g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원자량은 각 물질의 고유의 어떤 물리량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무게가 다 다른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다. 자, 원자량의 계산법 보면은 뭐 딜롱프티의 법칙, 뭐 당량과 원자가로 계산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뭐 이런 내용이 있다 정도만 아시고 보통 원자량은 고유의 양이기 때문에 명시가 되어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요 원자량 같은 경우는 암기를 하죠. 수소 1이고요. 그리고 탄소 12, 질소 14, 산소 16, 그리고 황 32, 염소 35.5. 네. 여기서의 이 원자량의 단위는 모두 다 그램 퍼 몰입니다. 뭐 나트륨, 뭐 칼슘, 뭐 마그네슘 뭐 이런 거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아셔도 문제 푸는데 큰 지장은 없을 거예요. 네. 그리고 조금 복잡한 화학식에 나와 있는 뭐 원자량이나 이런 건 문제에 제시되고는 합니다. 이 정도만 알면 뭐 원자량 계산, 분자량 계산하는데 큰 네, 지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관련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질량 보존의 법칙. 얘는 네, 요 질량과 요 질량 합치면 네, 결국에 반응 물질의 생성 물질의 질량이 동일하게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라고 하면 화합물 구성하는 구성 성분 원소는 동일한 질량 비율을 지닌다라는 뜻으로 여기 보면 자, 이게 물이 만들어질 때 항상 수소와 산소가 1대8의 질량비를 지닌다. 4g과 32g의 비율을 나누면 1대8로 결합해서 네, 그 질량 비율로 결합한다라는 뜻이에요. 배수비리의 법칙은 이제 두 종류의 원소가 결합해서 두 가지 이상 화합물질을 만들 때 한 원소의 일정량과 결합하는 다른 원소의 질량 사이에는 항상 정수비가 성립한다. 그러니까 정수비가 성립한다는 말이 중요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 물이 반응하는 그 화학식을 적어 보면 자, 요게 1몰이 반응하면 요게 1몰이 생기고 여기 산소가 지금 1개인데 여긴 2개잖아요. 그러면 2분의 1 이렇게 결합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결합 안 한다는 거예요. 네, 원칙은 이게 맞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면 2몰의 수소와 1몰의 산소가 결합해서 2몰의 물이 생성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물질들 간에 여기 1이 생략된 거죠. 네. 정수비의 비율로 결합하고 반응하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정상적인 조건에서 이제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물질의 기본 단위는 네, 원자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과학이 발견한 네, 걸로 따지면 쪼개질 수 있습니다. 네, 쪼개질 수 없어요. 화학분석 기능사에서는. 네. 질량수가 23번인 나트륨 원자 번호가 11이다. 얘는 결국에 이제 원자 번호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양성자, 중성자 이 관계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냐면 자, 원자 번호는 결국에 전자수고 그리고 이게 양성자수죠. 그러면 원자 번호가 11이라면 네, 전자수도 11개고 양성자수도 11개일 거예요. 답은 1번인데 자, 질량수가 23이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제 그 중성자를 찾아라. 중성자가 몇 개냐라고 찾으면 이 양성자 11 플러스 x가 23이 되는 겁니다. 그럼 11을 뭘 더하면 23이 될까요? 12를 더하면 23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중성자 수는 네, 12다. 동일한 문제가 이제 5-3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자번호, 전자수, 양성자수, 그다음에 질량수를 가지고 양성자와 중성자 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꼭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볼게요. 5-3번. 칼륨의 원자는 19개의 양성자를 가지고 있다. 양성자 가지고 있으면 네, 우선 원자 번호는 19겠죠. 네, 양성자, 전자 번호입니다. 그럼 19 나와 있는 거 이 2개죠. 네, 2개 있는데 얘가 20개의 중성자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원자 번호와 질량수는 각각 얼마인가 보면 이제 첫 번째 네, 원자 번호는 나와 있고 질량수를 계산하면 네, 19와 20을 더하면
것이 바로 무게가 되겠죠. 그럼 39가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네. 어떠한 화학 반응이라도 반응물 전체의 질량과 생성물, 이거는 뭐 질량 보존의 법칙이죠. 네. 동일한 무게, 그러니까 그 처음에 반응한 반응물의 무게와 생성물의 무게는 같다. 네. 답은 3번입니다. 핵심 이론 공유, 원자, 분자, 메디온. 1. 분자. 분자는 개념으로 말씀드리자면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원자가 모여서 형성된 순물질이라고 했잖아요. 순물질이 가지고 있는 개념적인 정의는 그 물질의 고유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느냐 없느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원자는 물질의 특성이 없어요. 분자는 물질의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빵 한 조각이 있는데 얘를 계속 잘라서 작은 조각으로 우리가 자를 수 있겠죠. 근데 어느 순간 더 잘랐더니 빵이 아니라 다른 어떤 물질들이 이렇게 나왔다. 그럼 이 상태가 원자고 빵이었을 때 가장 작은 덩어리까지가 분자인 겁니다. 그래서 분자는 이제 몇 개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단원자, 이원자, 삼원자, 그리고 n개 이상의 다양한 그 숫자의 원자로 구성된 고분자 물질 이렇게 구성할 수 있어요. 우선 단원자 분자는 일반적으로 헬륨이나 네온, 아르곤 뭐 이런 그 비활성 기체가 해당이 되고요. 이원자 분자가 우리 주변에 가장 많은 그런 이제 질소라든지 또는 산소라든지 뭐 이런 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이제 두 개의 원자로 구성된 분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이제 이원자 분자라고 하고요. 삼원자 분자는 예를 들어 물을 예로 들면 요게 두 개고 요거 하나잖아요. 이렇게 숫자로 세워서 세 개의 원자로 구성되었다. 그럼 삼원자 분자라고 말할 수 있고 고분자 물질은 이제 다수의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단백질, 녹말, 수지 뭐 이런 물질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자의 무게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분자량이라고 표시를 할 수 있어요. 얘는 그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량의 총 합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물의 분자량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제 화학식 양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원자의 무게를 우리가 알고 있을 때 개수대로 이건 이제 1이겠죠.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소의 원자량이 1인데 두 개 있으니까 이건 2가 되겠죠. 그리고 산소는 하나인데 16이니까 더하면 18이 되고요. 얘가 단위가 나오진 않았는데 보통 그램 퍼 몰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이 그램 퍼 몰이 의미하는 바는 1몰의 무게가 18g이다 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얘기가 이제 그램 분자량 여기에 나와 있죠. 그럼 분자에 관련된 관련 법칙을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이제 아보가드로의 법칙인데요. 이 법칙은 모든 기체가 동일한 온도, 동일한 압력, 동일한 부피 속에서 동일 개수의 입자를 지닐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기체 반응의 법칙인데요. 얘는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의 부피입니다. 부피 사이에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라는 개념으로요. 물을 예로 들면 수소 2개의 분자와 산소 1개의 분자가 결합해서 2개의 물 분자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부피비로 2대 1대 2의 부피비를 갖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이온입니다. 이온은 전자를 잃거나 얻은 경우에 이제 전자를 잃으면 우리가 양이온이라고 하고 전자를 얻으면 우리가 음이온이라고 합니다. 그런 형태를 지니고 있는 원자를 의미를 합니다. 밑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양이온인 경우에 수소인데 여기 지금 플러스가 있으면 원래 수소 안에는 전자와 그러니까 마이너스와 그리고 양성자가 하나씩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플러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얘가 어디론가 간 겁니다.
네, 그래서 양성자만 하나만 남아서 H 플러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칼슘도 E 플러스가 됐다는 얘기는 여기 붙어 있었던 전자가 어디 두 개가 날아간 겁니다. 그래서 전자를 잃었을 때 네, 양성자만 표시되고 네, 그런 상태를 보이는 것을 양이온이라고 하고, 음이온은 반대겠죠. 전자를 얻은 거죠. 플로린과 네, 염소는 전자를 얻는 형태로 존재를 잘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이 전자를 이제 얻거나 잃는 이유는 결국에 옥텟 규칙에 관련이 있어요. 최각 전자를 8개를 네, 만족시키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전자를 얻거나 잃는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는 나중에 또 설명을 또 드릴게요. 다음은 라디컬입니다. 라디컬은 개념으로 원자단이 전하를 띠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NH4 암모늄 이온이나 수산화 이온 같은 경우에 전자를 잃고 여기는 얻었는데 일반적인 상태에선 잘 발생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특별한 상황에서 이게 생성이 되는데 매우 불안정한 만큼 다른 물질과 반응을 해서 이 상태를 원래로 돌리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성이 매우 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고,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안정적인 라디컬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 1번 다음 중 3원자 분자가 아닌 것은, 화학식을 다 써보면 얘는 아르곤이고요. 얘는 1개죠. 자, 오존은 3개죠. 물도 H2O 3개고 이산화탄소도 CO2 3개인데 얘만 1개죠. 얘는 단원자죠. 답은 1번입니다. 2번 질산의 분자량은 얼마인가? 그냥 계산해서 다 더하시면 됩니다. 1 더하기 14 더하기 16 곱하기 3, 요거 48이잖아요. 그러면 2개 더하면 62, 63. 답은 1번입니다. 3번 과망간산 칼륨의 표준 용액 조제할 때 이 과망간산 칼륨의 분자량 얼마냐? 이건 화학식을 아셔야 풀 수 있겠죠. K, M, N, O, O입니다. 요거 해서 각각 계산해서 더하시면 돼요. 그래서 칼륨이 39라고 나와 있고 망간이 55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산소는 16인데 16 곱하기 4, 그렇죠? 그래서 다 더하면 값이 158이 되겠네요. 답은 3번입니다. 4번 0도씨 1기압에서 수소 20.4리터 속의 수소 분자의 수는 얼마인가? 이 문제는 이제 계산 문제라기보다는 개념적인 정의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0도씨 1기압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표준 상태라고 합니다. 표준 상태. 자, 표준 상태를 이제 0도씨 1기압이라고 하고, 표준 상태일 때 1몰의 기체는 그 기체의 분자량만큼의 무게를 지니고요. 그람으로. 그리고 22.4리터의 부피를 가집니다. 그리고 그때 그 해당 기체의 숫자는 몇 개냐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예요. 이거는 정의니까 그냥 외우세요. 자, 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뭐라고 하냐면 아보가드로의 수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답은 3번인데 이 아보가드로의 수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죠. 그래서 개념적으로 이 내용까지 같이 꼭 숙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2번 MgCl2 2몰에 포함된 염소 분자는 몇 개인가? 지금 염소 분자를 보면 염소는 이제 Cl2로 이원자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자체에는 지금 이제 1개가 이제 염소 분자가 들어가는데 2몰이라고 하면 앞에 개수가 2개가 붙은 거예요. 그러면 염소 분자는 총 몇 개냐면 2개니까 1개 곱하면 결국에 2몰의 염소 분자가 몇 개인지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몰의 표준 상태일 때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고 했잖아요. 2몰이면 여기다 2를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자, 요것만 2를 곱해서
12.04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계속 이제 표준 상태의 아보가르도의 수 뭐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인데 수소 분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분자니까 요거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수소가 원자가 아니라 분자죠. 그러면 1 곱하기 2잖아요. 그럼 2g이겠죠. 그래서 요게 1몰의 개수니까 1몰의 무게는 2g이 되겠죠. 7번입니다. 요소 비료 중에 포함된 질소의 함량은 몇 %인가? 이거는 이제 요소의 화학식을 아느냐, 그것이 기본이 돼야 풀 수 있겠죠. 이거 암기를 해두세요. NH2, 요게 요소의 화학식입니다. 그러면 전체 분자식을 가지고 분자량을 계산을 해보면, 자, 14 플러스 1 곱하기 2에 이제 두 개죠. 네. 플러스 12 더하기 16. 이렇게 하면 계산을 한번 해보면 이 분자량이 60g/몰이라는 수가 나와요. 그럼 이 중에 이제 질소의 함량이 몇 %냐가 이제 문제잖아요. 그럼 질소는 이제 14가 되겠죠. 14인데 요게 두 개 있잖아요. 그쵸? 그럼 28g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60분의 28g 해서 퍼센트로 바꾸면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8 나누기 60 곱하기 100 그러면 46.7% 정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핵심 이론 07 화학식과 화학반응식 1 원작가와 당량 1 원작가는 밑에 이제 각 족별로 뭐 양성 원작가, 음성 원작가 이렇게 숫자가 쭉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중앙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이제 양성이 될 수도 있고 음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쪽이나 또는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7쪽이 되면 될수록 얘는 음성으로 되는 경향성이 크고 1쪽은 양성으로 되는 경향성이 큽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최외각 전자를 기준으로 옥텟 규칙을 완성을 할 때 1쪽은 전자 하나를 날려보내면 그 옥텟 규칙을 완성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이제 7쪽은 전자 하나를 받으면 옥텟 규칙을 완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옥텟 규칙을 완성하기 위해서 전자를 몇 개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느냐, 그 경향성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을 원작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이제 플로린의 그 원작가를 확인을 한번 해보면, 자, 플로린이 이렇게 있고,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몇 개가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가 있어요. 그러면 요 자리 한 개만 받으면 플로린은 옥텟 규칙을 완성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7개의 전자를 날려보내는 것보다 하나의 전자를 받는 걸 좋아하겠죠. 그래서 플로린의 전자가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최외각 전자의 수를 확인을 해보면 그 해당 물질이 원작가가 몇인지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산소 같은 경우도, 자, 산소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껍질에 이렇게 두 개가 있겠죠. 그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빈자리가 이렇게 두 개잖아요. 얘는 이렇게 하나, 두 개만 받으면 옥텟 규칙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를 두 개를 받으려는 경향성이 더 크겠죠. 그래서 산소가, 원작가, 산화수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플로린과 이제 산소를 두 개를 이렇게 결합을 시키는 경우에 둘 다 이제 전자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향성이 상당히 원작가가 크죠. 이런 경우에는 하나를 받는 힘이 두 개를 받는 힘보다 좀 더 커서 이런 경우에는 플로린한테 산소가 전자를 하나를 뺏기게 돼요. 네. 그래서 전자 친화도나 이런 그런 개념도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에요. 이 당량은 화학 반응에서 기본이 되는 반응에 관여하는 반응 물질의 일정량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일정량이라는 표현이 제일 중요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화학 반응에서 전자가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전자 한 개의 할당된 양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원자 및 이온의 당량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원자량이 있잖아요. 그것을 기준으로 원자가로 나누면 그게 그 해당 물질의 당량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트륨은 여기 플러스 나와 있으면 전자를 하나를 잃은 거잖아요. 어쨌든 얘는 전자를 받거나 얻거나 잃거나 뭐 하나만 한 개만 왔다 갔다 하니까 그 한 개의 수로 원자량을 나누면 이게 이제 당량이 되는 거죠. 마그네슘은 2개니까 2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12g이 되는 거예요. 다음은 분자화합물의 당량입니다. 얘도 똑같아요. 그래서 양이온의 가수를 분모에 넣고 분자량을 넣어서 계산을 하면 되는데요. 이 황산칼슘이 전자를 결국에 2개를 서로 주고받잖아요. 그래서 가수가 2예요, 2. 그럼 그 값을 분모에 넣고 분자량을 넣으면 2분의 136 하면 68g per EQ가 되겠죠. 자, NaCl 같은 경우는 헬이 되면 하나를 주고받잖아요. 그러면 양이온의 가수가 1이고 1을 분모에 넣고 분자량을 넣으면 58.5g per EQ가 되겠죠. 3번 산염기의 당량도 똑같아요. 얘가 2가니까 2에 넣고 분자량 넣으면 49g per EQ가 되고 수산화 나트륨도 이게 해리가 되면 Na 플러스 OH 마이너스 하나씩 주고받기 때문에 얘도 분모에 1을 넣고 나누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화환원의 당량 이야기인데요. 얘는 조금 어렵습니다. 우선 예를 들어서 이 과망가산 칼륨을 기준으로 얘가 산화수가 몇인지를 찾아야 돼요. 이게 산화수가 몇인지를 찾으려면 이 원자들 중에 기준이 되는 제일 힘이 센 게 누군지를 우선 찾으셔야 되거든요. 나중에 이제 산화수 계산하는 거 할 때 하긴 할 텐데 보통 산소가 힘이 제일 세고 칼륨은 이제 힘이 제일 약해요. 망간은 칼륨과 산소에 의해서 산화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칼륨은 보통 플러스 1이고요. 산소는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러면 플러스 1 더하기 망간의 당량을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을 했을 때, 자, x 플러스 5가 이제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4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분자의 기본적인 그 이온적인 그 성향은 다 더했을 때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0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플러스 1 더하기 x 마이너스 8이 0이니까 자, x는 다음은 산화환원의 당량입니다. 요거는 조금 복잡한데 얘는 예를 들어 과망가산 칼륨 같은 그 물질에 주고받은 전자수를 산화수를 계산하는 것처럼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예요. 즉 얘는 전자를 5개씩 받는 그런 성향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5가이기 때문에 이제 분모에 5를 넣고 해당 물질의 분자량을 넣어서 나누면 31.6g per EQ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과망가산 칼륨이나 이제 예전에 중크롬산 칼륨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다이크롬산 칼륨이라고도 하고 티오황산 나트륨, 아이오디나 칼륨 이런 물질의 당량 무게는 그냥 좀 암기를 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1번 K2CrO4 이게 크롬산 칼륨이죠. 크롬산 칼륨 여기 K2가 되면 이제 중크롬산 칼륨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얘는 이제 크롬산 칼륨이잖아요.
네, 그래서 크롬의 산화 상태 원자가가 얼마냐, 이 화학식에서 기준이 되는 그 최각전자 원자가는 이제 산소와 칼륨이 되고, 거기에 따라 크롬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칼륨은 굉장히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1이에요. 근데 두 개잖아요. 그쵸? 더하기 크롬을 모르니까 X라고 두고, 산소는 무조건 마이너스입니다. 산소가 플러스 1이 되는 경우가 딱 하나 있어요. 플로린이랑 반응을 할 때. 근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극히 드물기 때문에 산소는 그냥 마이너스 2라고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4 하면 이게 2 플러스 x 마이너스 8이 0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6이죠. 그럼 x는 6입니다. 그래서 크롬의 산화 상태가 플러스 6인 경우에 요 이온적인 성향이 다 이제 치고받고 하면 0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답은 4번입니다. 2번, 암모늄 이온의 원자가 전자는 총 몇 개인가? 자, 이거를 계산을 한번 해보면, 우선 질소는 최각전자가, 원자가가 5입니다. 그리고 수소가 4개잖아요. 네, 더하기 1 곱하기 4 하면, 원래는 9개인데, 전자 하나 날라갔잖아요. 그러면 하나 빼면 되죠. 그러면 답은 8개죠. 2번입니다. 자, 3번입니다. 과망간산 이온을 우선 쓸게요. MnO4-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얘가 이제 Mn 이 플러스로 환원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망간의 산화수가 몇인지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플러스 2로 됐다라는 얘기는 전자를 몇 개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전자를 몇 개를 받았는지를 우리가 계산을 해내야 돼요. 산소가 산화수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자, 요거를 우리가 이제 모르는 x의 산화수라고 치고, 더하기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곱하기 4개죠. 요걸 더한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x는 요게 마이너스 8이니까 넘어가면 플러스 7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망간이 플러스 7의 스탯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플러스 7에서 플러스 2로 되려면 전자를 몇 개를 받은 겁니까? 5개를 받아야죠. 5개를 받아야 플러스 7에서 플러스 2로 되겠죠. 그래서 몇 당량에 해당하는 산화가 일어났는가? 답은 이제 5당량에 해당하는 산화가 일어났다. 3번이 되겠죠. 4번입니다. 어떤 원소의 1g 당량과 원자량이 같다. 자, 요 얘기가 결국 이 물질이 1족이라는 뜻입니다. 1족. 1족 물질인데, 1족 물질이 그 산소와 결합해서 어떤 그 산화물을 만들 때 일반적인 표현을 우리가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산화수가 플러스 1이에요. 산소는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럼 M이 2개가 있어야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2하고 결합해서 이 산화물의 총 그 이제 이온의 수가 이제 전자의 수가 0이 되겠죠. 그래서 1번처럼 요게 이제 2개가 있으면 1 곱하기 2 더하기 산소가 마이너스 2 하면 치고받고 해서 중립을 이루어야 되니까 이게 0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5번, 황산의 1당량은 얼마인가? 황산이 화학식이 H2SO4이고 얘가 해리가 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2 마이너스. 그럼 얘는 2당량입니다. 2당량. 전자가 2개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럼 2당량 분에 요 화학식량 집어넣으면 이게 98g이잖아요. 그러면 약분하면 49g per EQ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핵심 이론 08, 화학식과 화학 반응식. 여기서는 이제 화학식에 대한 기본적인 4가지 형태의 식이 나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실험식이라고 합니다. 실험식은 가장 간단한 조성비로 표현하는 것을 실험식이라고, 또 다른 말로
이제 조성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얘는 수소 2개하고 1개가 이게 결합한 형태니까 그냥 쓰지만, 옥텐 같은 경우는 여기가 8, 16 있으면 이걸로 8로 나눠서 1, 2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이거 자체가 이제 옥텐은 아니죠. 그래서 가장 작은 어떤 그 조성의 비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실험식이라고 하고, 분자식이 가장 일반적인 그런 표현 방법이지요. 그래서 몇 개가 들어갔는지를 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에 따라서 실험식이 분자식인 경우도 있고, 복잡해지면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다음은 시성식인데요. 시성식은 작용기를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COH 이런 작용기 또는 OH 이런 작용기를, 얘를 C를 이제 앞으로 붙일 수도 있고, 수소도 여기다 넣을 수 있고, 산소는 O2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COH라는 작용기를 한 번에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왜냐하면 작용기를 보면 다른 물질들도 이런 어떤 성향을 띌 수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물질의 어떤 표현을, 그러니까 쉽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조식인데요. 구조식은 어떻게 결합이 되어 있는지를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림으로. 그래서 전자를 하나씩 공유하거나 2개씩 공유하면 이제 단일 결합, 이중 결합 또는 삼중 결합까지도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이런 벤젠의 이제 1.5 결합 같은 경우도 이렇게 원형과 이제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두 번째, 화학 반응식. 화학 반응식은 이 물질들이 반응해서 화학적으로 어떤 변화를 나타내는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괄호에 S, G, S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이게 S가 솔리드고 G는 가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용물 상태냐 또는 가스 상태냐, 그런 것들을 식으로 알 수 있게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미정계수법이 나오는데요. 미정계수법은 정해지지 않는 이 계수를 우리가 찾아서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처음엔 좀 어렵습니다. 근데 계속 하다 보면 또 그렇게 이렇게 어렵지만은 않다. 그래서 이 계수들을, 예를 들어 이제 프로판의 연소식을 쓸 때 A 값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1몰을 기준으로 요거와 결합하는 이제 산소가 되면 이제 물이 얼마나 나오고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나오냐, 요거 계산을 하면 이게 탄소가 3개잖아요. 그럼 뒤에 탄소가 있는 것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D는 3이 돼요. 그리고 수소가 4개면 뒤에 이제 수소가 나오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8개면 2 곱하기 4 해야 되니까 C가 4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4 곱하기 1개의 산소 4개, 3 곱하기 2 하면 6개. 그럼 산소는 10개가 되잖아요. 그쵸? 근데 앞에는 산소가 여기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10개가 2, 50 하면은 이제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B 값이 5, C 값이 4, D 값이 3, 이런 계수를 찾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핵심 이론 공부, 기체의 성질과 변화. 우선 첫 번째로 기체 분자 운동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기체 분자가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에 대한 가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시험 문제에 직접적으로 나온다기보다 그냥 이런 정도의 내용이 있다 정도만 숙지하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한 파트는 여기에서부터죠. 기체 상태의 법칙이 이제 쭉 나오는데, 이 내용들은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되고 문제 푸는 방법까지 익혀 두셔야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이제 보일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얘는 온도가 일정할 때 일정량의 기체의 압력과 부피를 이제 규정한 법칙이에요. 공식으로 우리가 써보면 PV는 K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통 K 값이라고 하면 요거를 우리가 상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constant. 그럼 이 상수의 의미는 변하지 않는
수예요. 그래서 압력과 부피가 곱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숫자가 계속 찍혀야 된다고 보면 이 압력이 커지면 부피는 작아져야겠죠. 그래서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의 관계를 지니게 됩니다. 거기서 변하지 않는 수를 표현한 것을 우리는 상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샤를의 법칙은 여기서는 압력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와 온도가 서로 비례하게 된다라는 그런 상관관계를 말하고 있는 법칙이에요. 이것도 식으로 규정을 하면 T분의 V는 K, 여기서 K도 똑같이 상수겠죠. 그럼 풀어서 한번 써보면 자, T분의 V가 예를 들어서 100입니다. 그러면 항상 동일한 숫자를 유지를 하려면 V 값이 커지면 T 값도 커져야 이 값이 동일하게 유지가 되겠죠. 반면에 V 값이 볼륨이 낮아지면 온도도 낮아져야 같은 수를 유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 상관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샤를의 법칙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 법칙을 합친 것을 우리가 보일-샤를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일-샤를의 법칙은 일정량의 기체가 최적, 압력, 그리고 절대 온도에 어떤 식으로 상관관계를 가지는지를 하나의 식으로 표현한 그런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상기체 방정식은 이 보일-샤를의 법칙의 결국 최종 결정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압력과 부피와 온도 변화에 따른 기체의 상태를 이제 이상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정식인데 이 개념이 중요한 것보다 이 식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P는 이제 프레셔, 압력이고 V는 부피, 볼륨이고 N은 몰수입니다. 그리고 R은 기체상수인데 0.082 atm 곱하기 리터 퍼 몰 곱하기 K라는 단위를 가지고 있는 기체상수고요. T는 절대 온도겠죠.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몰수는 기체마다 해당되는 몰수가 주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메테인이 예를 들어서 32g이 있다고 치면 얘는 몇 몰이냐 계산을 해보면 메테인은 분자량이 12 플러스 1 곱하기 4 하면 16g 퍼 몰이잖아요. 즉 1몰당 16g입니다. 그럼 32g은 2몰이겠죠. 그럼 이 N값으로 들어가는 몰수가 메테인 32g은 N값이 2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대상 기체의 압력과 부피와 몰수 그리고 이제 기체 상수는 주어지니까 고정이겠죠. 그랬을 때 온도가 몇 도냐.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인자 중에 하나만 배제하고 나머지를 이제 제시를 해준 후에 그 값을 찾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이제 이따 문제 풀 때 할 텐데 반드시 개념을 숙지하시고 문제 푸는 것까지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돌턴의 분압 법칙인데요. 압력이 전체 압력을 우리가 전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압은 각 성분의 분압의 합과 같다라는 개념인데 개념적으로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실제로 문제를 푸는 건 또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압력을 우리가 구해서 다 더하는 형식으로 전체 P값을 찾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것도 문제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레이엄의 기체 확산 속도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계산하는 것이 시험 문제에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식을 암기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기체 확산 속도는 이제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곱근이니까 루트를 씌워서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얘도 이따가 문제 풀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헨리의 법칙인데요. 얘도 시험 문제에 가끔 나옵니다. 얘는 개념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량의 용매에 녹는 기체의 질량은 압력에 비례하지만 부피는 압력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라고 이제 규정을 할 수 있는데, 얘를 그림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기 이제 물이 있습니다. 강이 있어요, 강이. 그리고 여기는 공기가 있죠. 자, 그런데 물에 잘 녹지 않는 어떤 산소나 이산화탄소 같은 기체가 공기 중에 있을 때, 예를 들어 산소가 공기 중에 포화점으로 녹아 들어갈 수 있는 그 비율이 있겠죠. 근데 그 이상의 산소가 발생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 산소가 이 분압이 증가함에 따라 물로 녹아 들어간다. 반대로 물 속에서 어떤 식물이나 조류들이 광합성을 많이 해서, 물 속에서도 산소가 이제 많아지면 물 속에서도 산소가 있을 수 있는 공간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 속에 있는 산소의 분압이 높아지면 다시 공기로 나간다. 그래서 산소나 이산화탄소나 일산화탄소나 이렇게 물에 잘 해리가 되지 않는 그런, 그러니까 물에 대한 용해도가 높지 않는 물질들이 잘 적용되는 법칙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이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물에 대한 용해도가 작은 기체, 메테인이나 수소, 산소, 질소 이런 것들이 헨리의 법칙이 적용이 잘 되고, 이제 이온 성분으로 해리가 잘 되는 그런 물질들 있잖아요. 이런 물질들은 용해도가 크기 때문에, 암모니아도 마찬가지겠죠. 네. 요건 헨리 법칙이 적용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를 푸는 것과 헨리의 법칙이 적용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떤 물질에 대해서 그 이제 식으로 나오면, 예시로 나오면 푸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체를 포집하는 방법인데요. 수용성 물에 잘 녹는 기체인데 공기보다 가벼운 기체 같은 경우는 이제 상방치환이라는 걸 합니다. 그 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튜브에 있는 사이트 하나에 그림을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상방치환이라고 하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공기가 가벼운 기체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 병의 상부에 이렇게 저장이 되겠죠. 반대로 공기보다 무거운 기체를 포집을 할 때는 하방치환으로 해서 이제 병을 똑바로 놓고 이 기체를 내려 보내도 결국에 공기보다 무거우니까 하방에 이렇게 모이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수상치환은 뭐 산소나 수소, 질소 기체처럼 이제 물에 잘 녹지 않는 기체를 포집을 할 때 그림과 같은 형태로 물 속에서 이제 기체를 모으는 그런 방법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럼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시겠습니다. 1번입니다. 101.325kPa 이제 압력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부피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가스의 압력이 있고, 여기 이제 부피가 얼마인지를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PV는 P-V- 이것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똑같이 넣으시면 돼요. 101.325kPa 곱하기 부피가 22.4지요. 리터 곱하기입니다. 곱하기는 202. 이게 2배잖아요. 650 곱하기 X 리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바로 그냥 2배이기 때문에 요게 2배로 늘어나면 부피는 반으로 줄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이 11.2리터가 됩니다. 2번입니다. 보면 보일의 법칙을 바르게 표현하는 것은, 보일의 법칙은 PV는 K, 이게 컨스탄트라고 했죠. 일정한 상수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맞는 것이 답은 2번이죠. 3번입니다. 자, 20도씨 조건이 지금 온도, 압력, 부피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어요. 그럼 세 가지가 나왔고, 두 번째 조건에서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주어질 겁니다. 그 두 가지를 표준 상태라는 이름으로
이제 표현을 했잖아요. 그럼 표준 상태는 0도씨 1기압입니다. 그것일 때 이제 V가 얼마냐 이걸 묻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보일-샤르르 법칙을 적용하면 P1 V1을 T1으로 나눈 값이 P2 V2를 T2로 나눈 값으로 같은데 여기서 온도가 이제 절대 온도이기 때문에 273을 더해서 바꾸면 되죠. 순서대로 넣어보면 자 0.5 atm 곱하기 10 리터죠. 그리고 분모는 20도씨에 273 더하면 293 켈빈입니다. 는 0도씨니까 273이죠. 분의 1atm 곱하기 x. 그러면 x만 남기고 얘를 이항하면 거꾸로 뒤집어서 곱하면 되죠. 그러면 273 켈빈을 1atm으로 나눈 값을 그대로 293 켈빈 0.5 atm 곱하기 10 리터가 x 리터가 되겠죠. 그럼 단위가 kk atm 없어지면 이거 계산을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자, 273 곱하기 가로 열고 0.5 곱하기 10 가로 하나 더 넣을게요. 네, 괄호 닫고 나누기 293 괄호 닫으면 4.658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면 X리터가 4.66리터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 답이 2번이겠죠. 4번입니다. 어떤 비전해질 3g을 물에 녹였대요. 그랬더니 이제 물은 1리터, 삼투압을 측정했더니 27도씨에서 1기압이었다. 이 물질의 분자량은 얼마냐? 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상기체 방정식을 활용해서 푸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PV는 nRT죠.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결국에 분자량이잖아요. 즉, 이 몰수를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몰수만 남기고 이항하면 RT분의 P 곱하기 V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 값을 하나씩 대입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우선 프레셔 압력은 1기압이잖아요. 네, 1atm 곱하기 부피는 얼마입니까? 1리터죠. 1리터분의 자, R 값은 고정입니다. 기체상수 0.082 atm 곱하기 리터 per 몰 K 곱하기 K 곱하기 그리고 이제 T 값은 27도니까 27 플러스 273 하면 300이잖아요. 네, 곱하기 3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아이고, 공이 안 들어가네요. 네. 그럼 얘를 계산기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분자는 1이죠. 네, 1 나누기 가로 열고 0.082 곱하기 300 하면 네, n 값이 0.0406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이 몰수라는 것이 결국 n을 계산을 할 때 이제 분자량 분의 해당 물질의 질량으로 몰수가 규정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얘를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질량은 지금 3g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3분의 x가 0.0406이다. 네, 그러면 얘를 x와 스위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3 나누기 0.0406 하면 73.9g per 몰이 나오죠. 분자량이. 네, 그러면 73.89 네, 그래서 답이 3번이 됩니다. 5번입니다. 산소 분자의 확산 속도는 수소 분자의 확산 속도의 얼마인가? 문제에서 주어진 것이 우선 분자잖아요. 네.
산소 분자는 분자량이 이제 32이고요. 32g per 몰이고요. 수소 분자는 2g per 몰이잖아요. 네. 요걸 가지고 그 그레이엄 기체 확산 속도 법칙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V2분의 V1는 루트 M1분의 M2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누구를 이제 산소로 누구를 수소로 하는지만 결정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V1을 이제 수소로 하겠습니다. 그럼 얘가 이제 수소고요. 얘가 이제 산소죠. 자, 이렇게 하면 M1과 M2를 우리가 넣을 수 있겠죠. M1은 이제 수소의 분자량이니까 2g이고요. M2는 산소의 분자량이니까 32g 하면 그램 16 하면 루트 16은 4입니다. 즉 V 수소 대 V 산소는 4고, 얘를 기준으로 산소의 확산 속도가 이제 수소의 확산 속도에 얼마냐는 걸 풀어야 되니까 얘를 정량적으로 좀 표현을 바꿀게요. 무슨 얘기냐면 V 수소가 결국에 4 곱하기 V 산소고, 기준이 얘니까 V 산소 남기면 4분의 1 곱하기 V 수소가 되죠. 그래서 산소의 확산 속도는 4분의 1 수소 확산 속도와 같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6번입니다. 다음 중 헨리의 법칙이 적용이 잘 되지 않는 것은 물에 잘 녹는 애들은 적용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NaCl은 이온성 결합이라 나트륨, 염소 해서 해리가 되게 잘 되고 물에 잘 녹습니다. 그래서 얘는 적용이 되기 전에 미리 물속에 녹으니까 적용이 잘 안 되겠죠. 답은 4번이고요. 7번 기체를 포집하는 방법으로 상방치환 포집. 상방치환은 가벼운 기체라고 했잖아요. 뭐보다? 공기. 그럼 공기의 분압을 우리가 이제 그 대상 기체별로 알고 계셔야 분자량을 대충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산소는 자 O2, 질소는 N2. 그런데 산소 같은 경우에 공기 중에 부피비로 약 21% 정도 있고, 질소는 부피비로 78.9% 정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 각각의 원자량을, 그러니까 분자량을 곱하면 32g이고 얘는 28g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두 개를 더하면 공기의 그 이제 부피에 해당하는 무게가 몰당 나옵니다. 그러면 얘가 28.8g per 몰 정도의 부피별 무게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보다 가벼운 물질을 상방치환으로 포집을 할 수 있겠죠. 그냥 공기 분자량 대충 28g이다 이렇게 그냥 암기를 하십시오. 그럼 딱 봐도 산소 2개면 무조건 이거보다는 무겁잖아요. 근데 얘는 17이잖아요. 17 가볍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가 상방치환으로 포집이 가능하다. 답은 1번입니다. 핵심 이론식, 액체와 고체의 성질과 변화. 이 파트는 액체와 고체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그 성질과 변화에 대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액체 같은 경우 이제 기체와 함께 이걸 이제 우리가 유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정한 그 모양이 없고 흐를 수 있는 물질을 우리가 유체라고 하고요. 특히 액체 같은 경우는 느린 병진 운동과 회전, 진동 운동을 반복한다라는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병진 운동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덩어리째 같이 움직이는 것을 이제 병진 운동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질을 우리가 가열을 하면 물질 내부의 증기압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커지는 값이 대기압보다 이제 커지게 되면 그때 비로소 기체가 돼서 날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열하면 할수록 증기압이 상승을 하게 되고 그 상승하는 어떤 특정 점이 대기압보다 커지는 점을 우리는 보통 이제 끓는 점이라고 하죠. 물 같은 경우는 100도씨가 되겠죠. 그래서 증발과 증기압, 대기압 이 세 개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고체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정한 모양과 부피를 지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고체 1g, 액체 1g으로 변화시킬 때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융해열이라고 합니다. 얼음이 이제 물로 녹는 것을 생각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물질의 열의 특성입니다. 우선 연용량이라고 하면 단위를 봤을 때 도씨가 이제 분모이고 킬로칼로리가 분자잖아요. 그러면 1도씨에 해당하는 칼로리가 몇이냐? 즉 물질을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열 용량이라고 하고 비열은 여기에 이제 무게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비열은 물질 1kg을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이다. 세 번째로 현열과 이제 자멸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현열은 상태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물이 0도씨도 물이 있겠죠. 그리고 100도씨도 물이 있습니다. 근데 0도씨 아래로 이제 얼음이 있고 100도씨 위로 이제 수증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안에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럼 0도씨 이하로 0도씨가 되던 마이너스 10도씨가 되던 마이너스 30도씨가 되던 얼음은 얼음이잖아요. 근데 온도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상의 형태는 같은데 상의 변화는 없는데 온도만 변화가 될 때 필요한 그런 열을 우리가 현열이라고 하고 자멸은 0도씨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얼음과 물이 공존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같은 온도인데 얼음을 물로 바꾸는 데 필요한 열량 또는 100도씨에서도 물과 수증기가 같이 있을 거예요. 네, 그쵸? 그래서 온도는 100도지만 물이 수증기로 될 때 필요한 열량, 걔네들을 우리가 이제 자멸이라고 한다. 이걸 조금 좀 유식한 말로 상태 변화를 이끄는 열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 그러니까 물의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보면 0도씨 이하에서 온도가 상승하지만 얼음이고, 자, 요 단계에서 이제 상태 변화가 이끄는 자멸로 인해서 얼음이 물이 되고, 자, 3단계에서 다시 현열 단계, 여기서는 물이 0도씨에서 100도씨까지 끓어오르죠. 그리고 나서 4단계에서는 이제 그 자멸 상태로 물이 수증기가 되고, 네, 그리고 수증기가 된 이후에는 계속 끓어오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 표는 그 위에 있는 그림을 좀 정리해서 좀 보기 쉽게 나타낸 거거든요. 융해열이나 현열이나 또는 이 기화열 같은 경우에 좀 암기를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나와요. 총 열량이 몇이냐 이런 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겠습니다. 1번입니다. 0도씨 얼음 1g, 100도씨 수증기로 변화시킨 데 필요한 열량. 얘는 현열하고 자멸이 이제 다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선 자 0도씨 얼음 1g을 0도씨 물 1g으로 바꾸기 위한 그런 열과 그리고 나서 이제 0도씨 네, 물 1g을 100도씨 물 1g으로 바꾸기 위한 열량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100도씨 물 1g을 자 100도씨 수증기 1g으로 바꾸기 위한 열량 이 세 개를 다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이제 얼음의 융해열을 계산을 해보면 이게 원래 80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인데 그램으로 나왔으니까 네, 1000씩 다운그레이드 해서 80 칼로리 퍼 그램으로 환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얘가 물
1g이니까 약분하면 요거의 값은 처음이 이제 80입니다. 80 칼로리가 나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계산을 해볼게요. 두 번째는 이제 온도 변화가 100도니까 자 1g의 물을 이제 온도를 끌어올리는데 1칼로리 per 그램 곱하기 도씨인데 얘가 요건 이제 물의 비열 값이잖아요. 온도 변화가 몇 도씨가 되냐면 0도씨에서 100도씨까지 상승을 시킨다. 그러면 100 곱하기 이렇게 하면 그냥 100칼로리잖아요. 그쵸? 100칼로리가 되고 자 마지막은 이제 물의 기화열 같은 경우에 1g이니까 이제 기화열은 아까 굉장히 열량이 컸습니다. 539 킬로칼로리 per 킬로그램인데 얘도 킬로 빼고 그냥 539 칼로리가 되겠죠. 1g이니까 요거 3개 더하시면 됩니다. 그럼 3개 더해 보면 80 더하기 100 더하기 539 그럼 719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2번입니다. 7.40g의 물을 29도씨에서 46도씨로 온도를 높이고자 할 때 필요한 열은 몇 줄인가? 여기서 이제 줄로 나왔잖아요. 줄로 나와서 아마 비열도 이제 주어졌을 겁니다. 그러면 얘도 똑같이 계산해서 구하시면 돼요. 뭐냐면 우선 7.40g 곱하기 물의 비열이 여기 주어졌죠. 4.184 줄 per 그램 곱하기 도씨. 그 다음에 온도 변화 46 빼기 29도입니다. 도씨 하면 잘 안 써지는데 그래서 요거 계산을 한번 해보면 7.4 곱하기 4.184 곱하기 괄호 열고 46 빼기 29 하면 526이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답이 526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3번입니다. 500ml의 물을 증발시키는 데 필요한 열은 얼마인가? 물의 증발열은 40.6kJ per 몰이다. 지금 단위가 이제 몰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500ml의 물이 몇 몰인지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물은 밀도가 1이잖아요. 1g per ml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500ml를 곱하면 약분돼서 500g이 됩니다. 그럼 500g을 기준으로 물이 몇 몰인지 찾으면 물은 화학식이 H2O 즉 18g per 몰입니다. 그러면 18g일 때 1몰이면 500g일 때 X몰 해서 비례식으로 푸시면 돼요. 그래서 500을 18로 나누면 이게 X몰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계산기로 해보면 500 나누기 18 하면 27.8 정도 나오네요. 그럼 몰수는 27.8몰이고요. 이걸 가지고 그냥 곱하면 되죠. 그래서 27.8몰 곱하기 증발열이 40.6 kJ per 몰 하면 단위 약분되고 요거 두 개 곱하면 답이 나오겠죠. 계산하시면 답이 1128kJ이 나온다고 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핵심 이론 11 용액과 용해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개념을 그냥 다 암기를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용액은 두 가지 물질이 섞여서 혼합물을 이루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섞였을 때 용매, 용질, 그리고 용액, 여긴 지금 이제 따로 표현은 안 되는데 용액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매는 이제 녹이는 물질이라고 해서 대부분 이제 물이 용매에 해당이 되겠죠. 이게 바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용질은 양이 적은 녹는 물질, 그것을 우리가 용질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소금물 같은 경우에 물이 용매고 소금이 용질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고체와 액체가 섞였을 때고, 만약에 액체와 액체가 섞였을 때는 네, 적은 게 용질이고 많은 게 용매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액은 이제 물질이 어떻게 얼마나 녹아 있는지에 따라서 포화, 불포화, 과포화 용액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이제 표현을 합니다. 포화 용액은 이제 녹을 만큼 다 녹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녹을 수 없는 그 지점까지, 예를 들어 설탕을 물에 녹여서 굉장히 달게 만들었는데 더 이상 설탕을 녹일 수 없는 그 맥시멈 지점, 그때를 우리가 포화 용액이라고 하고요. 불포화 용액은 반대로 이제 용질이 좀 적게 녹아 들어가서 포화까지 되기 전까지의 모든 상태를 우리가 불포화 용액이라고 합니다. 과포화 용액은 너무 많이 녹여서 결국에는 물에 녹지 못하고 그 대상 용질이 석출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를 해요. 이 용해도와 용해도 곡선, 우선 용해도의 개념을 꼭 암기를 해 두시고요. 이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특정 온도에서 용매 100g이 용해될 수 있는 최대 용질의 그람 수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거 물어보는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용매 그람 수, 용질의 그람 수 곱하기 100.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개념 자체를 이제 설명하는 거를 꼭 암기하고 계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이제 용해도 곡선인데, 이게 x축이 온도고 y축이 용해도잖아요. 이게 이제 곡선이 원래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이제 A와 B와 C 지점에 따라서 포화 상태가 갈립니다. 예를 들어 A 지점을 우리가 과포화 상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원래 이 A 지점은 이 용해도 곡선상에서 보면, 네. 이 용해도 곡선을 따라서 물질이 녹아야 되기 때문에 원래 네, 요만큼의 용해도에 해당하는 그런 용질이 녹아 있어야 됩니다. 근데 훨씬 더 많이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출되겠죠. 그래서 과포화 상태인 겁니다. 반면에 C 지점은, 자, 온도가 이렇게 됐을 때는 원래 이만큼 녹아 있을 수 있는데 얘는 지금 요만큼 녹아 있는 거잖아요. 그쵸? 다른 거 다 지우고, 네. 얘는 지금 이만큼 녹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요만큼 더 높은 용해도까지 녹아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C 지점을 불포화 상태라고 한다. 이렇게 그래프를 좀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번입니다. 일정한 1번입니다. 일정한 온도 및 압력하에서 용질이 용매의 용해도 이하로 용해된 용액, 불포화 용액. 답은 2번이고요. 2번 용해도의 정의,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얘는 그냥 개념을 암기를 꼭 해두세요. 답은 4번이고요. 3번입니다. 어떤 물질 포화 용액 120g 속에 40g의 용질이 녹아 있다. 그러면 용액이 용매 플러스 용질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포화 용액이 120g이라고 했는데 용매를 x로 놓으면 용질이 40일 때 이항하면 x는 80g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쵸? 그럼 이것을 용해도의 개념으로 풀어서 이제 이 물질의 용해도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용매 80g 대 용질 40g이었는데 용해도는, 그럼 이 물질의 용해도의 기준은 용매가 이제 100g일 때잖아요. 그때 용질이 몇 g이냐, 결국 x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비례식으로 우리가 풀어보면 80x는 40 곱하기 100 하면 이렇게 없어지고, 이거 이항하면 8분의 4 하면 1, 2, 50 하면 50 딱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4번입니다. 20도씨에서 포화 소금물 60g 속에 소금이 100g 녹아 있다. 이게 용액이고 이게 용질이잖아요. 그러면 용매는 몇입니까? 용매는 물이
50g이겠죠. 그럼 이 기준으로 위의 문제와 똑같은 방식으로 자, 용매 50g 대 소금물 10g은 결국에 물 100g 대 X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또는 이제 밑에 계산식에서 주어진 것처럼 용매 분의 용질 곱하기 100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대로 그냥 풀어보면 50대 10이면 100일 땐 2배니까 20g 되겠죠. 그쵸? 그래서 답이 4번인 거예요. 핵심 이론 12. 고체, 액체, 기체의 용해도. 고체나 액체나 기체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용해도에 미치는 다양한 그 요인들이 조금씩 다르게 적용이 되거든요. 그것들에 대한 이해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자, 고체는 핵심 키워드는 요겁니다. 온도 상승에 따라 용해도가 증가한다. 그리고 압력과는 대부분 무관하다. 즉 물을 뜨겁게 하면 많은 그 고체 물질을 물에 녹일 수 있습니다. 자, 액체의 용해도는 고체와는 조금 다른 성향을 지니고 있죠. 그래서 얘는 온도, 압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극성이냐 비극성이냐에 따라서 용해도가 갈립니다. 극성 물질은 극성끼리 잘 녹고요. 비극성 물질은 비극성 용매에 잘 녹아요. 그래서 물이 기본적으로 극성이기 때문에 물에 잘 녹는 이런 그 액체 물질들은 물에 잘 녹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반대로 이런 물질들은 비극성이니까 물에 잘 안 녹는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기체의 용해도는 고체하고 액체하고 또 다릅니다. 얘는 온도가 낮을수록 잘 녹고 압력이 높을수록 기체의 용해도는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필히 숙지를 하시기 바래요.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기체와 액체와 고체가 다른 성향을 지니고 그 용해도의 어떤 인자에 따라서 좀 다르다. 그것을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로 바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기체의 용해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체는 용해도가 압력에 비례하고 온도에 반비례한다. 그것만 머릿속에 숙지하시면 돼요. 네. 질소는 잘 안 녹죠. 물에. 비극성입니다. 자, 무극성의 기체는 물에 잘 녹는다. 극성과 극성이 잘 녹고,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기체의 용해도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죠. 이제 옳은 것을 표현하면 기체의 용해도는 압력에 비례한다. 그리고 온도가 낮을수록 잘 녹는다. 그래서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 좀 참조하시라고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보통 용존산소 있잖아요. 네, 용존산소를 우리가 이제 DO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물속에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산소의 양이 가장 최적점이 온도가 낮을 때예요. 0도씨에 가까울 때 물속에 산소가 제일 많습니다. 네. 여기서 답은 4번이죠. 자, 2번. 고체의 용해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고체의 용해도는 이제 압력과는 첫 번째 무관합니다. 그리고 온도가 상승할수록 잘 녹죠. 네, 그래서 압력이 높아지면 용해도가 커진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네, 압력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핵심 이론 13번. 묽은 용액과 콜로이드 용액의 성질. 이 파트에서는 묽은 용액이 지니는 성질, 그리고 콜로이드 용액이 지니는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또 계산도 할 수 있게 숙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묽은 용액은 기본적으로 개념이 순수한 용매가 아니고 용질이 첨가된 용액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요. 이 일정량의 용질이 첨가된 용액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고 합니다. 첫 번째 증기압 내림 현상. 그래서 용질 입자가 이제 용액 표면에서 용매의 증발을 뒤집어 싸면서 방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기압력이 순수 용매보다 낮게 된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어는 점도 내리고 끓는 점도 오르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질이 포함된 그 묽은 용액의 어는 점과 끓는 점을 계산하는 그 식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라우레 법칙식이라고 하는데, 끓는 점 상승도는 용액의 끓는 점 빼기 용매의 끓는 점으로 계산을 하고, 얘를 실질적으로 문제에서 계산을 할 때는 몰랄 농도와 분자 상승 수치를 곱해서 계산을 하게 되고요. 어는 점 강화도도 뭐 유사한 형태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두 번째 식, 요거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게 출제가 간혹 되고는 합니다. 조금 이따가 기출문제 풀어보시면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또 묽은 용액은 삼투압과 반호프 법칙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삼투압은 반투막이 있는데 이게 세포막이죠. 반투막. 그래서 세포막을 기준으로 물과 같은 용매가 용질이 통과하지 못하는 막을 왔다 갔다 하면서 농도를 이제 맞출 수 있다. 뭐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삼투압과 반트호프 법칙. 삼투압은 이제 세포막이 이렇게 있습니다. 세포막이. 세포막이 이게 반투막이죠. 그래서 용질은 얘를 통과를 못해요. 하지만 용매는 통과합니다. 용매는 물이죠. 그리고 삼투압은 그 농도를 일정하게 맞추려고 하는 그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농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그런 현상을 의미를 하는데, 묽은 용액이 이 삼투압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삼투압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반트호프 법칙은 뭐냐면 이게 이제 이상기체 방정식하고 똑같아요. PV는 nRT인데 요거를 이제 액체에 대해, 그러니까 묽은 용액, 액체의 상태인 묽은 용액에 적용을 해서 대입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콜로이드 설명 드리겠습니다. 콜로이드는 굉장히 범위가 넓은 어떤 상태인 그 이제 액체를 의미를 하는데, 자, 콜로이드는 친수성, 소수성, 보호콜로이드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구별이 됩니다. 친수성은 물을 좋아하는 콜로이드죠. 그래서 물에 잘 녹아요. 녹말, 젤라틴, 물에 잘 녹습니다. 그리고 소수성 콜로이드는 물을 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해질과 결합해서 쉽게 엉기거나 침전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성 콜로이드를 이용을 해서 응집제로 사용을 하곤 합니다. 자, 보호 콜로이드는 소수성 콜로이드와 친수성 콜로이드가 결합된 형태. 침전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여기서는 이런 그 예시 물질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가, 그것을 묻는 문제가 시험 문제에 출제되고는 합니다. 그래서 콜로이드는 틴들 효과와 브라운 운동 두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콜로이드는 입자성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입자성 물질이 빛을 산란시킵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갔다가 튕겨 나와서 이제 반짝반짝하기도 하고 뭐 그런 그런 현상을 지니고 있고, 자, 브라운 운동은 얘는 이제 열 운동을 하는 분산매 분자들이 불규칙하게 콜로이드 입자와 충돌해서 발생한다고 우리가 규정을 하고는 있어요. 자, 문제를 바로 풀어보시겠습니다. 물 500g에 비전의 물질이 12g 녹아 있다. 이 용액의 어는 점이 0.93도, 마이너스 0.93도일 때 녹아있는 비전해질의 분자량은 얼마인가? 얘는 결국에 어는 점 내림을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죠. 원래 어는 점은 0도씨에서 어는데
이게 묽은 용액이니까 어느 점이 더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쓰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제 수치상의 절대값을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0.93만큼 내려간 값이 네, 몰랄 농도 곱하기 네, 어느 점 내림 상수 K, F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몰랄 농도를 모르니까 요거는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1.86 M만 남기고 넘기면 네, 이 몰랄 농도 값이 계산기를 써서 계산을 하시면 0.5 몰 per 킬로그램, 즉 물 1kg에 0.5몰이 녹아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물이 1kg일 때 0.5몰이 녹아 있으면 0.5kg 여기 나와 있는 이 500g이죠. 네. 500g일 때는 이것의 양의 절반이 녹아 있겠죠. 0.25몰. 그쵸?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비례식으로 푸시면 돼요. 즉 0.25몰이 녹아 있는 것이 그 비전의 물질이 12g입니다. 는 1몰일 때 과연 얼마이겠는가? 그럼 이게 4배죠. 4배. 네. 그럼 12g의 4배가 되겠죠. 12 곱하기 4는 48g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그래서 네, 비전해질의 분자량은 이제 48g이 된다. 이렇게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용액의 끓는 점 오름은 어느 농도에 비례하는가? 용액의 끓는 점 오름은 결국에 이제 몰랄 농도에 비례를 하죠. 몰랄 농도 곱하기 뭐 어느 점 내림이나 끓는 점 내림이나 그 내림 상수를 곱하면 되니까. 그래서 몰랄 농도를 기준으로 네, 비례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번. 증기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증기압이 크면 증발이 잘 되는 거죠. 증기압이 크다라는 거는 증기가 막 되려고 하는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럼 증발이 잘 되죠. 네. 다른 것들은 다 맞습니다. 네. 자, 13-4번. 분자량이 굉장히 큰 이 고분자 물질인데, 고분자 물질 화합물 100g을 물 1000g에 용해시켰을 때 이것의 분자량 측정, 고분자 화합물의 분자량 측정은 삼투압법으로 해요. 네, 이거는 그냥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투압법으로 가장 많이 합니다. 답은 4번이고요. 자, 13-5번. 다음 중 콜로이드 용액이 아닌 것은? 콜로이드는 뭐 녹말이나 또는 점토나 뭐 수산화 알루미늄 용액 뭐 이런 것들이 콜로이드 용액이고요. 얘는 이제 혼합물이죠. 균일 혼합물이잖아요. 균일 혼합물이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핵심 이론 14. 오차와 유효 숫자. 네, 오차의 원인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측정 원리가 불완전하거나, 계측기가 불완전하거나, 또는 조건의 이상으로 인한 오차, 그리고 측정자,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해서 그 오차의 원인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요. 네, 오차의 종류에 대해서도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실수에 의한 오차, 그리고 우연 오차, 계통 오차, 3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이 파트가 시험에 이번에 새로 좀 들어가 있는 파트라 저도 어떤 식으로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이번 연도에 이제 시험을 제가 몇 번 들어가서 보긴 봤는데,
관련 문제는 제가 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좀 공부를 해두시고요. 유효 숫자는 시험 문제에 가끔 나옵니다. 특히나 유효 숫자는 필답형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추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14절에 가면 핵심 이론 통해서 계산하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제가 좀 커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보실게요. 자, 오차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오차의 원인 중에 뭐 측정 기준의 일반화 뭐 이런 거는 아까 내용이 없었죠. 답은 4번이고요. 개인 오차를 보정하는 방법은 가장 개인 오차를 좀 정확하게 보정하는 방법은 이제 측정 기준을 바르게 세워서 제거한다. 네, 이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